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합니다. 원영석 변호사님 대선 때 정말로 헌신적으로 활동을 했던, 또 현장에서 싸우기도 하고 또 선거운동도 하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미디어 법률 단장으로서 존재 가치를 톡톡하게 해냈던 원영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그 사이에 지난번 얼굴은 아주 안 좋았는데 조금 쉬셨어요. 얼굴이 조금 나아지셨네요. 그나마 잠을 그래도 푹 자니까. 잠을 잤어요? 예. 그때 잠을 못 주무시다가 선거 때는 뭐 늦게까지 일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좀 피곤했는데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김문수 후보 네. 등산했을 때 그 사진이 있던데요. 네, 그때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관악산 입구에서 예. 그 봉천동이니까 관악산으로 등산을 자주 하시는데 그때 이제 뭐 등산을 좀 여러 사람 해가지고 모이기로 하셔가지고 저도 연락 받아서 그래서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저는 오후에 또 방송 출연이 있어서 예. 같이 등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장 차림이었고요. 예, 저는 방송 출연해야 돼서 정장 차림이었고 예. 딴 분들은 이제 같이 등산을 올라가셨어요. 음. 예, 원래 등산을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예. 근데 뵀을 때 어떠시던가요? 김문수 후보님은 항상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별로 흔들림이 없고 또 이런저런 뭐 이야기하고 뭐 그랬지만 인사 나누고 했지만 뭐 그렇다. 진폭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진폭이 없어요. 원래 그 진폭이 거의 없는 분이세요. 항상 일정하고 예. 항상 이렇게 큰 강처럼 이렇게 굉장히 일정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예. 예, 대선에서 아주 열심히 또 선거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먼저 그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자, 사법부는 죽었다. 그 문제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심 재판부 결국은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기일을 변경하겠다. 추후의 기일을 정하겠다 해서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사법부의 오욕이다. 뭐 이런 그 표현은 좀 가벼운 표현은 조금 점잖은 표현 같아요. 일단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먼저 평가나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사법부 치욕의 날이다, 역사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84조 해석의 문제라는 게 조금 뭐 당연히 이게 뭐 중단되는 게 아니다.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추에 대해서는 뭐 그건 안 된다고 하지만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굳이 이거를 본인이 그 고득이 길 추정을 할 게 아니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자기는 자기대로 판단하고 그러면 재상고가 이루어져 가지고 대법원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재판이 중단돼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판단을 할 기회를 그냥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는 그 형사소송법상 소송 정지법을 지금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말 뭐 100번 양보해서 그 소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그 형사소송법 배정을 하는 바람에 그 재판 정지법을 만드는 바람에 못했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사법부가 미리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운 건 아니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가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민주당이 그러면 이런 재판부의 이런 결론을 보고 그러면 자기들이 재판 정지법을 안 만드느냐, 안 만들지 않거든요. 지금 본회의 의결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법관 30명도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그 사법부가 왜 이러냐 하는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어떤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공정하고, 그리고 그 어떤 우리가 항상 그 선거 캠페인에서도 했지만 새로운 독재 정권이 출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을 현재의 이런 사법부의 굴욕적인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이 판사가 고법 판사가 헌법 재판관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통상적으로 이제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변경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사유가 예. 있으면 재판 기일을 예. 변경할 수가 있는데 헌법 84조에 따른 이게 지금 변경 사유랐단 말이죠. 그럼 예. 헌법 84조를 지금 이 판사가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공보관 통해 가지고 알림을 보내 가지고 네.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가지고 재판을 중지한다라고 이미 그 공식적으로 나갔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판사가 이제 헌법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 꼭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사법부의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따른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다. 예, 근데 그 헌법에 따른 판단이 과연 이게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 그런 이제 그 사법부의 굴욕 말고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역사적인 수치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 재판도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이미 이제 연기가 된 것도 있는데, 자, 이재명 리스크 끝났다, 사법 리스크 끝났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 끝난 거 종료가 됐습니까? 저는 뭐 고등에서 재판이 중지될 정도면 다른 사건은 또 위정 교사 말고는 1심에 가 있는 사건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 1심에 가 있는 사건들이 중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저의 추정이긴 한데 네. 사법부 전체 특히 뭐 그 조희대 대법원장 예하 대법원까지 포함한 어떤 그런 모종의 그런 방침이 서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방침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정지법이나 아니면 대법원 자체의 어떤 명시적인 판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쉬쉬하고 아름아름 그냥 이렇게 하자라는 방침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이게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눕는 갈대 같은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줬고, 만약 이게 모종의 방침이 있다 그러면 최악의 사법의 역사상 최악의 방식으로 이것은 그 방침을 진행시킨 거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예. 그럼 이런 상황이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간의 뭐 5개 재판, 뭐 12개 혐의, 뭐 이런 문제로 해서 언제든지 당시에 이제 당대표 시절이나 후보 시절이나 뭐 대통령이 되고도 언제든지 이 사법적인 문제, 공직선거법 비롯해서 여러 혐의 때문에 그 운명, 정치적 운명이 끝날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이제 미련을 사실상 가질 때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이제 향후에 어떤 길로 가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다 맞춰서 싸울 건 싸우고 또 방안을 새롭게 개척할 건 개척하고 그런 방향으로 총력 집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게 좋다고 봅니까? 이거를 이제 뭐 기존의 어떤 뭐 큰일 났다, 끝났다 이런 식의 접근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오히려 이런 그런 이제 사법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이 됐어요. 네. 그거는 냉정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다음에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굉장히 절망적이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득표한 이 41%의 득표라는 거는 다음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어느 정도 싸워볼 만한 득표력이 된 겁니다. 제가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과거에 이제 2017년 홍준표 후보의 그런 득표율 24%인가 했어요. 그 24%를 1년 뒤에 그 2018년에 아니 아무리 뭐 완벽하게 열심히 하더라도 10% 이상 더 붙여 넣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24%에 최대 10%를 붙였으면 34%인데 이 34%만 가지고는 지방선거에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싸워볼 수 없는 득표율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41%고 어차피 개혁신당이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에 주요 그런 자리에 공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 감안하면 이준석 후보의 그런 득표까지도 그 중에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왔어야 될 득표율, 저는 뭐 사람마다 다 이거에 대한 가상적 판단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뭐 그냥 간단하게 5대5라고 생각을 하면 한 8%대를 기록했고, 그러면 지금 한 45% 정도 득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방선거 분으로 환산을 하면 게다가 이제 동쪽으로는 거의 다 이겼어요. 실제 투표에서도. 그리고 서쪽 문제가 있고 그 서쪽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수도권 인천, 서울, 경기도인데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41%뭐 이준석 후보의 표를 만약 더한다 그러면 45% 정도의 득표는 이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에서 싸워볼 만한 충분한 이게 득표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준비해서 지방선거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모든 전력이나 전술이 기획이 되어야지. 지금 어쨌든 현재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이 됐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좀 전환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예. 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초점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현재의 상황은 늘 다가오는 시간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요. 지금의 상황에 얽매이는 것은 늘 다음 단계 스텝을 좀 어렵게 합니다. 자, 상황은 상황대로 정확히 냉정하게 지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고법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은 자, 이재명 사법부는 최욕의 날이지만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 그건 냉정하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그 부분까지 진단을 해봤네요.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청래 입이 계속 문제입니다. 이 박지원 의원도 말이 문제고 글이 문제고 입이 문제인데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또 자신의 페북에 글을 올렸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페북 글. 예, 정청래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정청래의 페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국힘에서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에 야당에 돌려줘야 뭐 이렇게 요청한다는데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정청래가 여러 가지 지금 야당 의원들 또 법사위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조롱하고 조소하는 거 한두 번 본 건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법사위원장의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는 걸 미리 선제적으로 전식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참 다선 의원이라고 하기에는 가볍고 그런 행동들이고 비아냥거리는 행동들인데, 근데 민주당은 그 전에 이제 그 이전 정부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또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주장을 지금 야당이 국민의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반박할지 자기들이 대안을 하는 건지도 몰라도 그냥 약오르지 정도의 수준의 대화를 그래도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한다라는 게 제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이러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 좀 있으면 그 민주당도 당대표 경선을 하게 됩니다.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당대회를 할 때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나와가지고 자웅을 걸을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자기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굉장히 좀 단호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투쟁적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서 고의로 연출을 했다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아, 지금 당대표 출마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니 논리를 세워서 진지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는 그냥 약오로지 정도로 하는 걸로 이 본인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전도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이 안 된 거라고 봅니다. 본래 민주주의 원리가 있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 주권의 원리에다가 제도적으로는 견제와 균형을 삼권 분립이라는 형식으로 권력 분립이라는 게 있죠. 국회 안에서도 입법부니까 법을 이제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는 역할도 하지만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야당의 고유한 역할로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야가 서로 일정한 좀 권한을 분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국회의장은 좀 여당이 맡고 다수당이 맡고 여당이라면 다수당이 맡고 그리고 법사위는 소수 정당 야당이 제2정당이 맡는 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반드시 좋은 방안이냐 그것은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 사례 보면 다수당이 상임위를 다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냐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국 정치에서는 여야가 그간에 사실 무언의 약속으로 서로 그렇게 관례라는 형식으로 말하지만
약속을 정치적 약속을 해온 거예요. 관례가 나쁜 의미 아니라 정치적 약속을 해서 권한을 서로 여야가 이런 정도로 서로 균형을 맞추자, 상호 견제를 하자. 사실 이런 거 정치적 약속을 해온 것을 지금 민주당이 계속 깨운 거죠, 사실은 이 상임 그렇습니다. 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아니 힘의 논리로 그동안의 관례로 지켜지던 걸 계속 깨버리니까 국회 내에서 서로 간에 최소한의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신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조금 더 센 쪽이 신뢰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약자인 입장에서는 소수자인 입장에서는 신뢰를 강제할 관례를 강제할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게 그 국회 내에서도 권력이라는 게 강할 때와 약할 때가 서로 순환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그런 최소한의 관례를 정해놓고 누가 강해지든 누가 약해지든 누가 다수 당이 되든 어느 정도 지키는 게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마치 한쪽이 강해졌을 때 더 이상 나는 그건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관례와 신뢰는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양극단으로 굉장히 갈라져 싸우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국회에서의 그런 신뢰의 파괴, 그런 관례의 파괴, 그러니까 법 이전에 존재했던 우리 관행들, 협치의 관행들이 파괴된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이제 이전 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통하고 협치 안 한다고 계속 그랬어요. 예. 뭐 불통이네 그런 이미지도 씌우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이제 잡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며칠간에 그런 소통과 협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법사위 문제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전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죠?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 공격을 해요, 대통령을. 협치 안 한다, 소통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보수 원로들, 보수 인사들 나와가지고 다 대통령 공격해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나 지금 민주당이 협치 소통 안 하는데 누가 지금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상대로 불통이다라고 공격하고 있나요? 안 해. 심지어 보수 언론도 안 해. 그 보수 언론 인사들도 다 어디 숨었는지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참 그 보수 진영이 기회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이며 그러니까 같은 그 안방호랑이라고 하죠. 집구석 여포라고. 안에 있는 사람들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비판하고 두들겨 팰 생각이나 하는 그런 약간 비정상적인 행태에 굉장히 젖어 있는데 자기들이 비정상적이라는 것도 잘 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페북에 올린 글을 좀 살펴봤고요. 자, 특검 문제는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 봐야 되네. 3대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오늘 특검법이 이 3대 특검법이 오늘 공포될 예정입니다. 국무위에서 의결하고 공포할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제 대상자들은 뻔하죠. 윤석열 정부의 주요 관계자 인사들,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일부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검법 사실은 독소 조항이 이전부터 좀 있었잖아요. 이 문제 제기가. 예. 특검법 문제 이 자체가 어떤 문제가 이제 먼저 좀 한번 좀 원래 그 특검법이라는 게 몇 가지 이제 특검법 자체의 요소가 있어요. 특검법은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이 부분에 대한 예외거든요. 네.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최고 권력자가 그 최고 권력자와 관련한 사건에서 이런 수사기관이나 기소기관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쳐서 그 수사를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존의 수사가 문제가 있었느냐에 대한 보충성이라든지 그리고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나타났는데 무한대로 확장이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별건 수사, 인지 수사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 범위를 한정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전에 그 특검법 물론 최상병 특검은 약간 달라요. 김건희 특검이나 아니면 이런 특검법이 문제가 됐던 이유가 그게 너무 망라적인 거예요. 너무 범위가 많고 그리고 별건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이 행사돼 가지고
가결이 안 되고 이제 그 취소가 돼버리면 새로 개정해가지고 가져오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특검법을 또 가져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검법의 발의와 거부권이라는 이 악순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더 강해졌어요. 심지어 그 북한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 외환까지 추가되면서 외환죄 수사까지 그게 더 강해졌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의 국정농단 사건의 그 특검보다 더 강해진 훨씬 강해진 울트라 메가 국정농단 특검이 돼버린 거예요. 적폐 수사가 그래서 전방위로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아마 그 이전 정부에서 뭐 벼슬자리 한 번 한 사람들은 다 지금 거의 수사 대상이 오를 거다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네. 조선시대 사화가 있었잖아요. 예, 예. 우리는 이제 4대 사화를 주로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한 때 사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조선시대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의금부가 제일 힘이 셉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의금부에서 내 죄를 알렸다 하고 뭐 하게 되면 막 적치고 그러는 거죠. 각종 고문하게 되고. 그런데 대체 이번에 이 특검이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규모가 크길래 뭐 얼마나 검사들이 많이 투입되고 얼마나 수사관들이 많이 투입돼 대체 어느 정도 규모로 될 걸로 봅니까? 이거는 과거에 이제 국정농단 특검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예. 국정농단 특검에는 파견 검사가 20명이었고 예. 그리고 수사 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이게 국정농단 특검이었는데 그래도 2,000명 수사하고 200명 구속시켰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망나정이 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은 120명입니다. 파견 검사가. 내란 특검 60, 김건희 특검 40, 그리고 최상병 특검 20. 거기에 추가로 또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라는 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120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게다가 기간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170일이에요. 최상병 특검 140일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많은 부분을 탈탈 틀 수 있겠느냐. 검사만 120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하고 특검보는 별도예요. 예. 그거는 별도고 파견 검사만 지금 현재 그 검찰청에 일하는 검사 파견 규모만 따지면 120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정도면 거의 이 지난 3년간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아마 이 22명이 이 특검법에 찬성했는데 이 특검법에 찬성을 하는 거는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까지는 저는 뭐 그거는 명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특검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죄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모든 죄예요. 그런 모든 죄를 다 터는데 100명에서 60명, 40명에서 털기 시작하면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벼슬한 사람은 다 털리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22명이 그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게 정의니까 하고 동의를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현역 의원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현역 의원들도 지금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불체포 특권을 무력화시키는 게 지금 150석이면 됩니다. 151석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출석 과반의 그 과반 다시 이제 출석 과반, 제적 과반, 출석 과반이니까 최대 151명만 있으면 그 불체포 특권을 무력화시키면서 구속이 될 수가 있어요. 현역 의원들도.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174석, 전체 풀 야당 규모로는 192석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현역 의원이니까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모든 사람이 다 수사 대상에 오른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22명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평소에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본인의 이야기로 직접 검찰을 축소시키겠다. 그 역할이나 규모 이런 걸 다 축소시키겠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 민주당에서도 실제 대선 기간에 사실상 공약으로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특검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파견 검사 120명 투입한다. 이런 거면 결국은 검사들을 거칠게 이야기하면 이 정치보복에 사냥개로 또 쓰겠다. 이런 겁니까?
뭐 한마디로 그렇게 검찰을 쓰면 문제가 생기니 특검이라는 그런 껍데기로 바꿔놓은 거죠. 바꾸고. 예, 껍데기는 바꾸고 속은 이제 검사들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타났지만 그런 그 4050들의 좌경화가 굉장히 심해요. 저도 40대 후반이지만 그런 게 심하거든요.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고 있고 같이 대학생활 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검찰이든 법원이든 다 핵심 그 실무 책임자급에 있어요. 제 동기들도 이제 부장판사, 부장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자급에 있다 보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러면 뭐 나를 이렇게 우리 이 이재명 정권이 사냥개로 쓰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이런 이 보수 우파의 적폐들 뿌리 뽑아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수사할 걸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몇 개월의 그런 그 사정 정국이라는 거는 그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제가 이거 댓글 보고 그러니까 아까 뭐 구속 이야기하니까 빨리 좀 구속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정도로 우리 지지자들도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때하고 또 달라요. 국정농단 사건 때만 하더라도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수사받고 처벌받는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고 죄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지금 뭐 이런 보수의 분열상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그 국회의원들이나 뭐 사실은 그런 보수 진영 사람들 또 죄 있으면 좀 제발 좀 잡아가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우리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그 보수 우파 내부의 마음이나 이런 것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핵폭탄으로 변하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예. 자, 3대 특검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국가기관이 어떻게 사유화되는지 그 장면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승엽 변호사라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금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게 알려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문제도 이종석의 과거의 행적들, 사상적 행정부터 정치적 그간의 해온 행적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내밀한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알려져 있는 공개된 사람들은 지금 뭐 다 공개되긴 합니다만 뭐 비서실장 강훈식, 우상호 정무수석,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현 홍보수석 뭐 이렇게 하면서 수석 체제가 되는데 자, 여기에 다른 인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민정비서관의 이태영 변호사, 공직기관 비서관의 전치영 변호사, 법무비서관의 이장영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내정 또는 임명을 막 앞두고 있다고요. 공통점이요? 다 이재명 변호인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다 법조인들이 여러 가지는 법조인들 유능한 사람 또 공정한 사람이면 이야기가 좀 덜 나오겠는데 다 이재명 변호인들 나오면서 무슨 국가기관이 사설 지금 대형 로펌 하나 만드는 거냐 뭐 매관 매직 거래소냐 이런 비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의 핵심적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변호사들 그 사건 담당자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네요. 저는 뭐 이게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이분 내정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그 민주당의 인사가 부러워요. 부러워요? 예. 챙길 건 챙긴다. 지금 뒤에도 질문이 있는데 이거 제가 그냥 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은 저는 농공행상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분을 뭐 고생해가지고 어디 주려고 하면 뭐 다른 자리를 주는 게 맞는데 사법부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누가 이게 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권력의 어떤 농공행상적으로 가면 그거는 안 되는 게 맞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철저히 농공행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키워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이태영 변호사, 전치영 변호사, 이창영 변호사도 농공행상입니다. 농공행상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조직이 돌아가질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고생하고 서로 간에 같이 일하고 서로 간에 뭐 그게 개인적인 인연이나 뭐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사이가 나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같이 일하고 툭탁거렸지만 같이 왔으면 그 사람의 능력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주의와 농공행상이 반대되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아니 그 당을 위해서 선대위를 위해서 캠프를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 그걸 농공행상하는 건데 왜 이 능력주의하고 농공행상이 서로 반대되는 말인가요? 그리고 정치판의 인사는 기본적으로 그 계명 구도고 그리고 농공행상이에요. 왜 제가 계명 구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닭울음 소리하고 개 짖는 소리라고요. 하찮은 재주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찮은 재주를 어떻게 쓰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소중한 재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소중한 재주를 쓸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어공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농공행상 해줘야죠. 그리고 지금 뭐 김민석이나 이런 분들 맞아요. 그 미국하고의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걸 감수하고 지금 한 것 같은데 김문석은 자기는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서울시장 또 노려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총리를 주는 거예요. 고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우상호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서울시장 나갈 자원이 잘 없어요. 이번 1년 뒤 지방선거 때 우상호도 서울시장에 내보내기 전에 정무수석 주고 그러면 우상호가 친명계냐 아니에요. 굉장히 반면계로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을 정무수석을 주는 거예요. 물론 선거 때는 열심히 했지만 그러면서 또 주고 그리고 뭐 이런 그 이규현도 마찬가지인데 이 이규현도 JTBC 사장이잖아요. 색깔이 있고 색깔이 분명해서 기여를 한 사람들한 그 매체에 대한 대표이사로 농공행상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다 설명이 된다고요. 근데 설명이 안 되는 인사를 하면 그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설명이 안 되는 인사를 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능력 보고 뽑았다요. 아니 그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예. 그 능력이 뭐냐고 학력 경력 프로필 하는데 이 정치판에 프로필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그리고 여의도에 프로필 가득 과하게 들고 있으면서 그 중에 대부분은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계명구도 정도의 능력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외부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대. 아니 뭐 외국에 하버드 유학 갔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준석도 하버드 유학이고 지금 그 한덕수도 하버드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그 능력 거릴 때의 그 인사는 무슨 인사냐? 이게 정실 인사고 비선 인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비선과 정실을 찾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찾는 사람 노차사가 아니라 줄을 찾는 사람 줄차사가 돼야 돼요. 예. 자기가 옛날에 고생한 거는 다 소각되고 그 어떤 뒤에 뭐 어떻게든 줄다고 끈대고 하는 그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게 그 사람 이 농공행상의 신뢰는 없어지고 그렇게 그 진영이 붕괴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재명이 이거 하는 거 보세요. 많은 비판의 지점이 있죠. 뭐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농공행상의 어떤 인사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재명을 선택하고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위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내일처럼 이재명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라는 생각으로 버틴 거잖아요. 그게 동지고 그게 일종의 정치라고요. 근데 물론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저런 놈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지. 저도 그렇게 한편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재명이 했던 그런 인사보다 더 잘하는 인사를 나는 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이 정당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저는 지방선거 때 분명히 1년 뒤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 징후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는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잊고 무엇이 약점이고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을 우리가 소홀히 했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분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거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마침 농공행상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서나 당에서 또는 여러 가지 정치 활동에서 뭐 후보나 당 대표나 여러 시절에 그걸 도와준 많은 정책 관계, 때로는 공적 관계 이외에도 뭐 사적으로 어떤 조언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실력도 있고 적절하게 기여도가 상당히 있다면 쓰는 것이 이제 농공행상 차원에서 뭐 우상호를 데려다 쓰든 김민석을 데려다 쓰든 전 상관없다고 봅니다. 뭐 정치적으로 반대자가 이제 평가하는 건 이제 그런데 자기 변호사를
사실은 변호사를 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져야 되는 사람이고 지난 총선 때도 그렇습니다만 변호사 비용을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면 뇌물을 주고 후원금을 많이 낸 사람을 관직을 준다면 그게 매관매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호사들을 자기 측근 변호사들을 공직의 국가기관에 썼다. 이건 앞서 우상호와 김민석 농공행사과는 좀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일종의 그 대납을 하는 관직을 준 것과 똑같은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예. 근데 뭐 저도 우리 당의 진영의 사건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아주 그 뭐랄까 저비용이나 무료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서로 간에 뭐가 어쩌다가 뭐가 대박 날 걸 바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우리도 진짜 봉사예요.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받고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희생과 봉사로 볼 거냐 아니면 매관매직으로 볼 거냐. 네네. 근데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저만 안다는 게 아니라 많은 변호사님들이 고생하고 열과성을 다하고 있고 아주 대가가 없이 또는 이제 저가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자, 3부에는 백선엽 장군의 영화를 소개를 할 텐데요. 자, 2부에 원영섭 변호사님 모시고 사법부 치욕의 날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통령실 구성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 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